한류, K 드라마, K 영화, 한식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완전히 달라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쌀 증산 기술, 농업 관련 기술, 이거를 좀 전수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게 돌연변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 세계에 저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은 얼마든지 미래 산업화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요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서 K-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K-푸드, 대한민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딸기는요 전용기를 타고 수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도 좀 있습니다. 쌀은 남아도는데 밀과 콩은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식량 자급률이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 농촌과 농업이 살아야 될 텐데 조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느 부처겠구나 예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자, 오늘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계신 정황근 장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리하시죠. 자, 먼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제66대 장관입니다. 예. 정황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명칭은 조금 바뀌었지만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이후에 하여튼 처음부터 출범한 명맥이 부처입니다. 끊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꾸준히 이어졌군요. 몇 개 안 되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국방부가 있을 것 같고 뭐 법무부도 있고. 법무부 있고. 네네. 그렇군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저희 전통적으로 오래된 부처입니다. 그렇군요. 장관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농림부에서만 꾸준히 공직 생활을 하셔서 이제 수장까지 오르신 거예요. 예.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혹시 농업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제가 이제 사진도 좀 나오는데 예. 저 가운데 사진은 대학교 때 사진입니다. 대학교 때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왼쪽 사진 대학교 1학년 때. 옛날엔 교련이라는 게 교련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공수부대 좀 병사 같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 같네요. 그렇군요. 독서는 새 역사, 창조의 밑거름. 도서실 앞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도서관에 그렇군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 누나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아마 방문한 것 같아요. 누나가. 아니 근데 장관님 배도 미남이시지만 누나도 딱 봐도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향이 예. 천안의 성안이고요. 예. 대한민국 축산이 발상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우리 낙농. 특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가면 이제 성안 목장이라고 국립종축장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게 그 조선시대 말기에부터 국가에서 운영한 목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젖소가 69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얼룩스라고 그래서 홀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대회께서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고속도로를 놔달라. 그래서 차관으로 왔죠. 그렇죠. 그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우리 왜 탄광에 방문해서 광부, 그렇죠. 간호사들 껴안고 왜 네 분이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쪽 총리한테 요구한 게 예.
우리 아이들도 좀 저 우유를 먹게 해달라.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젖소를 예. 200마리를 이제 차관으로. 그래요. 그 첫 번째 들어온 게 성안 목장하고 그게 69년도. 69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 100마리 그 중에 이제 200마리가 왔는데 예. 100마리는 안성의 공도에 한동 목장이라고 목장을 지어서 왔고 100마리는 천안의 그 성안에 있는 성안 목장 예. 기존 국가가 운영하던 목장으로 왔는데 그 100마리를 사육하는 책임자가 예.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농업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죠, 제가. 만약 우리 장관님 아버님께서 사육을 잘 못해서 그냥 소들이 막 빨리 죽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우유를 못 먹었을 텐데 그러네. 축산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번창됐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전국으로 퍼졌고 지난해 12월에는 우리가 이제 네팔에 101마리를 젖소를 보내드렸죠. 아, 우리가 옛날에 받다가 예. 자, 다음 사진도 좀 보도록 할까요? 아, 장관님이 그 지금도 미남이시지만 젊으셨을 때 참 잘생기셨네요. 이 사진 좀 농정 공무원 생활 30여 년을 하셨습니다. 왼쪽 사진은 뭔가요? 저 맨 우측에 위쪽에 예, 위에 저 사진은 과장 때 같아요. 아, 과장 때. 과장들 연수회 하는 것 같고 예. 아마 그저 낮에 체육대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새까맣게 탔네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왼쪽은 대변인 때 같습니다. 아, 대변인 시절. 대변인 이제 보니까 머리도 그렇고 예. 제가 2007년 8년 때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예. 미국에 농무부에 가 있었는데 그때 귀국하면서 바로 대변인을 맡았는데 저 헤어스타일 보니까 아마 귀국한 직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는 좀 더 예. 직급이 높아지신 그런 사진 저 같아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3년 6개월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모시고.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그때 아마 강원도 쪽 현장 모시고 갔던 것 같고 예.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 저거는 저 농촌진흥청장 시절에 재해 현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밑에는 농촌진흥청장 때인데 예. 그 제가 청장으로 가면서 5개 분야 이렇게 융복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를 5개를 골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때 쌀가루가 막 나올 때인데 그 품종이 예. 쌀가루 산업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기술 개발, 세 번째가 반농업 기계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요즘 관심이 많은 반려동물 아. 산업화,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이오 생명공학을 활용해서 곤충을 예.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활용하는 거. 그렇게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예. 저 5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과거의 귀농 귀촌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장관님께서 하셨는데 국장 시절에 그랬고요. 30년 넘게 농업과 관련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한 이런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 건 뭐니까 이제 귀농 귀촌 사업을 국가 정책화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친환경 농업 단지 있죠. 친환경 농 우리 이제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친환경 농업 체계를 사실상 이제 제가 과장 시절에 많이 갖춰놨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저 농진청장 짧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 이제 5개를 해서 프로젝트화하고 추진하고 했던 게 그래서 우리 농업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예. 미래 성장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가장 보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관님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하니까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양곡관리법. 농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양곡관리법인데 짧게 양곡관리법은 뭐고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우리가 먹는 식량을 양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식량이 대체로 뭐냐면 쌀,
그다음에 보리밀, 예. 맹류라고 그러죠. 콩, 콩. 옥수수, 그다음에 서류라고 그래서 감자, 고구마. 요걸 식량작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식량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매일 예. 먹어야 되는 주곡이라고 그러죠. 예. 그 식량작물에 대해서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 단계까지 수급 부족하면은 또 가격이 비싸거나 싸지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렇죠. 대안을 지원을 강구를 해야 해주고요. 되잖아요. 예. 그런 모든 거를 또 비축도 하고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그걸 담당하는 법이고 저 법은 50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 대한민국 법 중에서 가장 일찍 그렇네요.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국회에서 뭐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예.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걸로 알고 지금 있거든요. 이제 개정안의 그 핵심 골자가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낸 거고 옛날에는 쌀이나 뭐 이런 곡류 중심으로 섭취를 하다가 예. 지금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단백질 위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쌀보다 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세 가지 합친 게 쌀보다 더 많습니다. 60kg를 그래요? 먹습니다. 음. 그렇게 남아도는 상태인데 지금 쌀이 남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예. 아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국가가 사줬으면 좋겠다 예.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둔 거겠죠. 그래서 야당에서 그러니까 금년에 생산한 쌀이 내년도 수유량을 예측해 보니까 예. 그거보다 한 3% 정도 더 생산이 됐다. 또는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지금 5% 이상 떨어졌다. 예. 이럴 때는 그 남는 양을 전부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라. 이런 법입니다. 그렇군요. 의무적으로 사라. 의무적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예. 그 전문가들, 전문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예. 의무화를 하게 되면 별을 그러지 않아도 줄어들지가 않는데 예. 뭐 저 이렇게 저 사주겠다는 국가기관이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안심하고 더 심을 거 아닙니까? 더 심을 가능성. 그러면 남는 양이 더 많아질 거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써야 되고 악순환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의무화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대신 벼 대신에 다른 작목을 심는데 좀 더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격리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90만 톤이나 격리를 했거든요. 예. 격리가 뭐냐면 남는 쌀을 사서 그냥 이렇게 창고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말로 그냥 정부미가 되는 정부미가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예. 정부미는 옛날엔 부족하던 시절이니까 예. 공급이 됐는데 예. 이거는 거의 공급할 수가 없어요. 남아도니까. 그러면 2년 정도 보관하면은 사람이 밥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요. 품질이 낮아져서 그러면 그걸 뭘로 써야 되느냐? 주정이라고 그래서 술 만드는 원료, 예. 소주의 원료죠. 아니면은 뭐 사료용 이런 걸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예. 그렇게 격리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정용이나 사료용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5분의 1, 뭐 6분의 1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국민 세금이 하늘로 뜨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사시에는 하지만 예. 쌀은 우리 워낙 중요한 품목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일시적으로 남아도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굳이 그걸 의무화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과잉이 되도록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키워드도요. 양곡관리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개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양곡관리법 반대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설명 좀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전략작물입니다. 예. 뭐냐면 우리나라 논은 벼를 심기 좋게 돼 있어요. 예. 그 바둑반처럼 이렇게 경지 정리를 정부가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후 여건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에 물을 담아서 작물을 키우는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크는 거는 사실은 벼가 유일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네요. 벼는 거의 100%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그래도 다른 작목보다 좀 쉬운 품목입니다. 거기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많이 거기는 그렇죠. 여러 가지 수매를 좀 수매도 해주죠.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벼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쌀은 남아드는 상황이니까 예. 쌀은 남아돌고 다른 곡물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부족한 밀이나 콩을 많이 심도록 하고 예. 남아도는 밥쌀은 줄이면은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될 격리라든가 이런 매입하는데 쓰지 않아도 될 돈 그걸 예. 좀 이렇게 전략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정말 농업에 필요한데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밀이나 콩은 해외에서 많이 사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식량 자급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루쌀하고 밀하고 콩을 벼 대신 예. 논에 좀 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전략 작물로 지정을 해놓고 예. 그거를 심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직불금에 기존 지급하는 직불금에 더해서 예.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금년부터 저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과연 어떤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장관님이신가요? 예, 섹터 위에? 수확하잖아요. 4달이 안 걸렸죠. 보통 벼는 5달 정도 돼야 수확을 해요. 지금 가루쌀. 사실 저는 생소한 단어거든요. 가루쌀. 가루쌀이 네. 밀, 일반 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 쌀은 조직이 아주 탄탄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설명드릴 때 예, 덕수궁 돌담길 그렇네요. 똑같죠. 그렇네요. 딱 틈이 그렇네요. 하나도 없어요. 틈이 하나도 네. 없고 근데 밀은 예, 저 보시면 세포가 상당히 성그러요. 둥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네요. 저 간극마다 공기가 차 있습니다. 예, 요 가루쌀이 밀하고 구조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저게 돌연변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세계에 저거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쌀로 이렇게 쌀가루로 뭐 빵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과자 만들고 다 예. 물에 불립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우선 제가 한 게 예, 세계 각국에 빨리 등록을 해라. 저 유전자를 등록을 해라. 그렇네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잘 돼서 외국에서 저걸 심게 되면 또 로열티 로열티 수입도 받고 뭐 얼마든지 수출 산업화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가루쌀 그러면은 밀하고 비슷한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가루쌀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밀가루가 할 수 있는 거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밀가루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할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쌀가루가 여기 있죠. 여기 밀이 여기 있습니다. 저 가루쌀은 밀보다 더 우측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 가공 적성이라고 그래서 예. 가공하는 분들 전문 용어로 물성이 밀보다 오히려 더 좋다. 밀보다 20% 정도 물을 더 흡수한대요. 저 세포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촉촉하고 예. 더 부드럽고 음. 빵을 만들어도 보통 뻣뻣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간이 더 길어요. 더 쫄깃하고. 그래서 저게 이제 금년에 우리가 2,000헥타를 심을 거예요. 예. 지난해 100헥타 심었고 이제 예. 시작이니까 2,000헥타면 금년에 10,000톤이 나와요. 지금은 12개 중소형 업체가 저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10,000톤 정도 되면 이제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네요. 현재 그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대기업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연구를 할 거고 연말부터는 이제 저게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저거 개발하신 분은 큰 표창을 좀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저기 거의 훈장에 버금가는 상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현장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금년에 농식품 수출 100억 불,
관련 산업 30억 불 해서 130억 불을 목표로 세웠는데 그걸 달성을 위해서 이 본부를 출범을 하게 됐고 그렇군요. 외국 나가서 제가 외국 나가면 뭐 다 사실 기분이 좋은데 야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했던 게 사실은 과일인 것 같아요. 오렌지 빼놓고 사과나 배나 네. 딸기나 포도나 이런 건 뭐 대한민국이 저는 제일 맛있다고 대한민국의 생각하고 넘버원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130억 불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88억 불을 넘겨서 사상 최고다.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88억 3천만 불은 예. 지난해 K푸드라고 그래서 K푸드. 식품 수출액이고 이제 사상 최고였습니다. 식품 수출이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도 있고 예. 요즘 이제 외국에서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 예. 그다음에 우리 동물용 의약품, 뭐 그다음에 뭐 펫사료, 그 반려동물들 사료 예. 이런 걸 이제 농업 연관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지금 지난해 28억 불 정도. 음. 근데 최종 수치는 약 30억. 저거 행사할 때 28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이후에 30억 불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군요. 이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저 우리 농식품에 대해서는 예. 그 한류, K컬처, 뭐 K자 들어간 게 많죠. K 드라마, 그렇죠. K 영화, 뭐 저 오징어 게임부터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대중음악 K-팝. BTS 같은 경우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예. 영화도 그렇고 그런 그다음에 한식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한식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예. 제가 2007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뉴욕에 미국의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한식당이에요. 한식당. 아토믹스라고 그래서 예. 그건 진짜 세계적인 식당인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셰프가 한국 재료 갖다가 거기서 팔고 있어요. 야, 그렇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예.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아무나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농식품의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농식품 한국 사람 보면 왜 그렇게 날씬해 건강해 나이를 감잡을 수 없어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한식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1번이 한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좀 수출이 많이 늘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 이 K푸드가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절실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별로 예. 그 맞춤형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막 이렇게 큰 상 벌려놓고 예. 우리 전통적인 한식 그런 거보다는 그쪽에서 원하는 약간 현지화. 그렇죠 현지화가 조금 가미된 예.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현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좀 가미해서 그렇게 현지인들이 선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사실 이번에 UAE 방문하시면서 예. 뭐 영업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영업사원 네.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서 뭐 대통령께서 영업사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예. 각부 장관들도 분야별로 전부 영업사원이 되자 이렇게 돼서 아까 그 K푸드 플러스 저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품뿐만 아니고 우리 농기계, 스마트팜 이런 거 관련 산업까지 해서 정부가 이 수출을 우리가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출을 좀 통해서 다시 우리 어떤 그 국격도 더 이렇게 좀 성장하도록 하고 예. 수출도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업계하고 관련 기관, 협회 또 저기 뭐 농식품뿐만 아니고 관련 부처가 다 망라해서 참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처들이 각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출 산업 전문가로서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애로 같은 거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 하나라도 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관님들께서 열심히 뛰신다면 그렇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할 네.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기니입니다. 아, 아프리카군요.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 뒤에 벼가 어린아이들 학생들 우리가 많은 품종을 학교, 육종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이것저것 보이는 게. 급식용으로 공급을 해서 영양 실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새마을 운동 좀 배웁시다 하는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ODA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농업 관련해서 ODA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방문을 하셔서 K 라이스벨트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K 라이스라는 게 그 K 쌀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한국형 쌀 벨트다 이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렇게 왼쪽 서쪽에 들어간 데가 아까 나온 기니. 기니만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근데 이제 그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이쪽 가나에서부터 서쪽의 가나에서부터 맨 동쪽의 케냐까지 예. 7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아, 그래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모든 나라가 다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아프리카 카메룬하고 기니를 다녀왔는데 지난해 12월에 예. 다녀온 목적은 이제 우리 부산 엑스포 어디서 유치하는데 지금 예, 협력도 예, 예. 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치 때문에 갔는데 예.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나라가 필요한 게 뭐냐 뭔가 선물을 좀 가지고 가셔야 얘기를 되는데 하는 와중에 예. 양국 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쌀 증산 기술 예. 플러스 농업 관련 기술 이거를 좀 자기들한테 전수를 시켜달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약속을 한 게 예. 그 나라가 제일 원하는 게 쌀 증산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품종을 가지고 옛날 통일 품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적응한 품종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뭐 3배, 4배 더 납니다, 수량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품종을 가지고 예. 거기다 품종도 보급을 시켜주고 재배 기술도 알려주겠다 해서 아까 기니에 거기 간 거는 예. 아주 오지입니다. 차로 못 가고 유엔 비행기 타고 갔어요. 공항에서. 아, 그래요. 네. 그 땅에 그냥 앉더라고요, 비행기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예. 거길 갔는데 그 안에 그 포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WFP라고 세계 식량 계획 예.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육종한 품종을 실제 거기다 재배하면서 한쪽에서는 종자를 증식하고 예. 한쪽에서는 그 나라의 공직자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걸 7개 나라로 확대를 하겠다. 지금 27년까지 예. 금년부터 당장 이제 막 증산을 시작을 하는데 27년이 되면 약 216만 톤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그 7개 나라가 현재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3천만 명이랍니다. 아이고. 그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예.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많은 신뢰를 확보를 하겠죠. 대한민국이 과거에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세계 10대 국가가 됐는데 예. 우리도 도와주자. 도와줘야죠. 도와주면서 그냥 도와주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뢰도 확보하고 하면 예. 또 관련되는 우리 뭐 농기기라든가 이거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인적 교환 그다음에 자원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비즈니스로 연결이 된다. 일석이조 삼조가 아니라 일석십조가 될 수 일석십조 있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를 그건 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단기간 내에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방청객분들 가운데 또 장관님께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네, 학생입니다. 예.
최근에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그 스마트 농업에 좀 더 쉽게 도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젊은 청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는 힘 안 들이고 소위 스마트화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 뭐냐면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나 도구가 하도록 하는데 모바일이 하는 거예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저 어디 일본 여행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거기 농장에 붙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온실, 축사, 그다음에 이제 노지라고 그래서 과수원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농업 쪽에는 젊은 분들이 워낙 관심이 있어서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현재 지금 4군데가 돼 있어요. 전북 김제에 하나 돼 있고 전남 고흥에 돼 있고 경북의 상주에 있고 경남의 밀양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유리온실로 돼 있는 거죠 다. 1,000억 원 내지 1,500억 원을 투입을 한 겁니다. 많이 투입을 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3대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208명씩 딱딱 1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20개월 동안은 저걸 시킵니다. 이론 교육, 그다음에 실제 거기서 실습을 시킵니다. 그게 교육이 끝나면 1인당 그 유리온실 지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최대 500평까지 3년간 그 뭐 1년에 한 30만 원에서 많은데 80만 원 거의 무상으로 빌려줘요. 당신 책임하에 당신이 한번 기획을 해서 실제 여기서 해라. 여기서 버는 돈은 전부 당신 거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3년간 돈을 벌어서 본인이 창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해서 나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필요한 돈을 25년 동안 분할해서 갚도록 빌려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소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30가구 정도가 몰려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낮은 가격, 월 뭐 한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첫 번째 젊은 분들이 내려가면 제일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년간 월 평균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월급처럼 지급을 합니다. 그걸 지난해 2,000명 했다가 이번에 4,000명으로 늘렸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도록.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은 얼마든지 미래 산업화할 수 있다. 야,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장관님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를 만약 직접 하시면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요 앞쪽에. 요즘에 저희가 지금 그 식품 기업에서 푸드테크라는 것을 너나 없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는 거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푸드테크, 그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있어요. 그 생명공학을 활용해서 그리고 반려동물 이게 전부 미래형 산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푸드테크인데 푸드테크가 뭐냐면 푸드 테크놀로지 이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푸드라는 게 뭐예요? 식품이잖아요. 식품을 생산하는 것부터 뭐 품질을 향상하는 거, 이걸 유통하는 거, 개인이 소비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죠. 그 단계별로 거기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ICT,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BT, 그다음에 요즘 많이 관여하는 게 로봇 이런 게 믹스된 게 푸드테크예요.
아주 첨단 산업이고요. 세계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네, 700조니까 달러로 하면은 한 5,500억 불 정도 되는 오.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푸드테크 쪽은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는 엄청나게 점프할 수 있고 수출 산업 중에 중요한 수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푸드테크 출범식도 가졌죠. 정부 기관들이 지금 7개 중앙부처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푸드테크 하려면은 이분들도 그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어쨌든 처음에 관련되는 거를 정부가 좀 투자를 해서 그 플랫폼 같은 걸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펀드 같은 것도 해서 푸드테크에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출자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데 정부기관, 뭐 민간기관, 민간에 있는 업체 이런 연구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협력해서 R&D도 하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수출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KTV 국정대담 국민연구 장관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 저 꼭 좀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반려동물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 개물림 사고도 너무 많고 유기랑 학대도 많은데 정부에서 뭐 동물복지법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동물복지법이라는 게 현재 있긴 있죠. 현재는 이제 동물보호법이라고 아, 지금은 있어요. 동물보호법이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내년에 복지법으로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 지난해 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동물복지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국을 만들었습니다. 예. 과에서 국으로 확대 개편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개물림 사고, 학대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예. 이 학대한 사람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대 당한 반려동물은 어쨌든 잘 구조를 해야 된다. 격리를 시켜야죠. 네, 학대한 사람으로. 네. 그래서 그게 다 사람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보호소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전국에 계속 이렇게 확충하는 문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여러 가지 문제가 동물의 어떤 그 거래라든가 예. 뭐 사고 파는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전시, 동물을 가지고 영업하는 거, 예. 다양한 행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물의 무슨 저 장례 같은 거, 장묘 맞습니다. 이런 거, 이거를 또 동물을 생산하는 거, 그게 제일 문제가 커요. 뭐 예. 강아지 공장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금지할 건 금지하고 허가할 건 허가하고 조장할 건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역할을 할 거고 지금 금년 많이 이제 단계가 올라갔는데 금년 4월에 여러 가지 지금 저 시행이 다시 되고요. 내년 1월이 되면 미리 이제 법은 바꿔놨는데 시행이 내년 1일자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내년 1월에 예. 그런 게 있고 복지법도 바뀌고 하면은 체제가 많이 이제 선진국에 이제 버금가는 체제를 갖출 겁니다. 그렇고 정책적으로 좀 잘 더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으로 질문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물가가 많이 폭등해서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고기 값이 많이 폭락하였다고 했는데 막상 마트에 가면 제가 그걸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물가 안정 뭐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물가도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많이 올랐죠. 주부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가 직결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유류대, 전기, 그렇죠. 인건비, 예. 땅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남한테 빌리면 임차료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그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공급망이 다 깨졌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공급망 교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다행히 지난해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 농축산물 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안정세입니다. 농축산물은.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밀은 굉장히 뭐 일단 뭐 거의 60%, 80%, 1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40%인데 그게 외국에서 사오면 예. 바로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계약해서 사오는 과정이 있고 항만에 저장했다가 또 업체 가져가서 가공을 제품 만들고 하고. 저장하고 그게 예. 소비자까지 가는데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예.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니까 아직도 근데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상당히 많잖아요. 빵 같은 것도. 빵부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맞습니다. 밀가루는 소재 식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공식품은 지금도 전년 동월로 이렇게 비교하면 계속 10% 가까이 오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 맞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걸 풀고 그다음에 할당 관세라고 그래서 관세를 뭐 20-30% 어떤 건 한 10% 하는 거를 관세를 일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낮추는군요. 1년이면 1년 관세를 제로로 들여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업 자재를 쓰는데 비료도 100%가 올랐었거든요. 아, 그래요? 비료도 원료를 100%를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 또 사료 곡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관세를 거의 매기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식품업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제 매입 세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가를 덜 올라가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소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유통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격이 있고 소비자가 사 먹는 가격, 이 갭을 유통 비용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유통 비용이 우리나라는 약 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현재 시스템에서 유통 비용을 낮추는 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뭘 샀어요. 소위 벌크 상태로 샀어요. 그렇죠. 배추를 몇 포기 이렇게 사왔지 지금처럼 마트 가서 4분의 1 포기, 3포기 그렇네요. 이쁘게 소분하고 나눌수록 유통 비용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줄이는 노력을 하지만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장에 가서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온라인이 워낙 발전이 돼 있으니까 예. 온라인에다가 도매 시장을 금년에 만들 겁니다. 온라인에 만들게 되면 예.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농민이고 우리 진행자님이 소비자예요. 예. 대량 소비.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쭉 거래가 봐가지고 되는군요.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최종 소비지로 직접 가는 거예요. 예. 중간 마진이 다 없어지죠. 그러면 중간에 세이브되는 거, 중간에 전략되는 걸 생산자인 저하고 예. 소비자하고 반반씩 나눠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정책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 순서인데 그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린 바이오 했을 때 좀 생소하거든요. 뭐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네. 좀 설명 좀 그 이제 해주십시오. 그린 바이오라면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 뭐 또 곤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생명공학 우리 BT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6개 정도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종자, 그다음에 미생물,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백신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무슨 곤충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식품 뭐 이렇게 6개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그린 바이오라는 범주를 그 자체를 수출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첨가해 가지고 유용한 식품도 만들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게 그린 바이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몰랐었던 농업과 관련된 농사와 관련된 현대화된 거를 오늘 장관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국산 농산물, 축산물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은 정말 우리 5,150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고 또 우리 5,150만 명이 살고 휴양할 수 있는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신껏 열심히 할 건데요. 그 대신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많이 풀리셨죠?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정책 플랫폼 치시면은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